이도현 씨 캐릭터가 그래서 좀 특이해요. 왜 이 인물의 이름을 윤봉길로 지었는지는 이게 뭔가 매칭이 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되게 항일적인 영화, 반일적인 영화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영화의 결론은 반일본 제국주의적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 청년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강요했었던, 사실 그거는 나라 팔아먹은 행위만큼이나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예요. 그걸 탁 하고 외쳐요. 조선 총독부를 딱 바라보면 이 친일파를 어느 정도까지 나쁜 친일파로 그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꿰뚫는 한국사라는 책이고요. 인물사 책입니다. 친일 행정이 있었던 사람들 혹은 뭐 어떤 특정 주제를 나누어가지고 그 특정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그룹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해석도 하고, 프로파일러 분이 그 프로파일링도 하고, 정치 평론가가 정치평론, 지금의 정치랑 연결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컨셉으로 만든 책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최민식 씨 역할 하셨던 분이 거기 안에서는 김상덕이라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김상덕은 묘자리 보러 다니시는 분이죠. 풍수적으로 여기에 묻히면 참 좋다, 이런 거 이제 보러 다니시는 분들, 지관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더라고요. 지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김상덕 씨인 거고, 김상덕이라고 하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었어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군, 군을 이끄는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하면 1919년 28 독립선언 할 때 일본에서 유학하고 계셔가지고 학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굉장히 엘리트셔서 그때 이제 일본 유학생 신분이셨기 때문에 28 독립선언서 할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 이후로는 독립운동을 이제 독립군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 업적? 이라고 하면, 임시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셨어요. 독립군으로도 활동하시고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는 교육활동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해방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정치인이 됩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도 총선에도 나가시고요. 물론 한 번은 낙선하시기는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좀 업적이라고 한다면 반민특위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반민특위 자체가 좀 나중에 자초가 되면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제 친일파를 처벌한다거나 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셨던 분입니다. 김고은 씨 역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무당이죠. 무당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점도 여러 가지인데, 무당이 하는 건 이제 신정인 거죠. 신내림 받고 본인의 어떤 신내림을 주신 분과 이제 좀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점도 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김고은 씨는 이제 할머니한테 신내림을 받는, 그래서 할머니가 나오세요. 영화 중에 신내림을 이렇게 해주신 할머니도 이렇게 등장을 하시거든요. 할머니 신을 모시는 그 무당으로 나옵니다. 이분 또 이름이 이화림인데 실존 인물. 3.1운동 이후부터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기록이 많지 않아요.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는 원래는 김구의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사람이었는데, 원래 초기 임시정부는 좌우가 막 극렬하게 나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기에는 합류를 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좌우가 분열이 되고 이념적 갈등이 좀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이화림이라는 이제 독립운동가는 좌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범일치의 이름이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랑 굉장히 끈끈하게 인연이 있으셨고, 특히나 윤봉길, 이봉창 의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백범일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헤어졌기 때문이겠죠. 이분이 일제 말기가 되면은 조선의용군이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간호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조선의용군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김무정이라는 되게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자 북한 인민군입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이 김무정이라는 사람의 권유로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엔 인민군, 그러니까 이제 중공군이 인민군을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전쟁에 참여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어진 독립운동가인 거죠. 그런 역할도 했었고, 그 이전에는 김구와 활동을 했었지만 좌익 활동, 그리고 해방 이후의 어떤 인민군,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성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친 독립운동가를 모티브로 한 것 같습니다.
최민식 씨 역할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죠. 반민특위를 하셨던 경험들 때문에 연결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그 파묘 영화 내용 자체가 지금도 한국 사회에 여전히 부유한 계층으로 남아있는 친일파에 대한 단죄라 그럴까요?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반부까지 주요 서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이제 최민식 씨 역할을 좀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이하림이라는 역할, 그 김고은 씨가 했었던 역할을 왜 여성 독립운동가를 했는지는 뭐 저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딱 먼저 떠오르시는 분은 아마 그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의 모티브가 됐었던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많거든요. 교육 활동으로 하셨던 분들도 많고 한데, 이분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저도 좀 궁금해요. 왜 굳이 나중에 조선의용군에 들어가서 자익 활동을 하셨던 분,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어떤 이념적 화해를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하셨는지, 최근 뭐 좀 이슈가 되고 싶어서 하셨는지 뭐 정확한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해진 씨가 맡았던 고영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고영근은 장의사고 극 중에서 사진으로 잠깐 비춰지는데, 그리고 대사에서도 나옵니다. 나 대통령 염했었던 고영근이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묘사로는 그 대한민국 최고의 장의사로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이 영화 안에서도 이 고영근이라는 인물은 조금 아리까리한 인물로 나와요. 뭔가 명확한 노선이 있는 인물이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어떠냐면 기독교 신자로 나옵니다. 근데 풍수지리 보는 그 최민식 씨랑 같이 돌아다니고, 무당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도 하고, 근데 막 중간중간에 막 주기도문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애매모호한 역할로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최민식 씨랑 이제 김고은 씨 등과 함께 거기에 나오는 이제 최종 빌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할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근데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실제 모델, 고영근이라는 인물 그 이름 빼고 대한민국 최고의 장의사 모델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 사진도 그대로 합성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 다 염하셨었던 유명한 장의사 분이 실제로 있고요. 모티브가 된 고영근이라는 인물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도 이 사람도 좀 아리까리한 인물이거든요. 친일파도 아니에요. 애국지사냐? 그렇게 보기도 조금 애매한? 그렇다고 막 기회주의자로서의 면모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영근이라는 인물은 조선 말기 관료고요. 대한제국 시기에도 관료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독립협회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아리까리하다고 했었던 게,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을미사변에 가담했었던 걸로 추측이 되는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범선이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 씨 없는 수박 그 만드셨다고 알려진, 근데 그거 씨 없는 수박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우장춘 박사라고 혹시 아세요? 근데 그 우장춘 박사라고 육종학의 대가입니다. 엄청난 대가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우범선이 을미사변에 가담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영근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을 죽이러 가요, 우범선을. 근데 가운데 행적이 좀 애매해요. 그냥 3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죽이거든요. 죽이고 난 다음에는 국모를 살해한 사람을 내가 살려줄 수 없어서 처단한다 라고 해가지고 죽이는데, 이상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지냈었던 어떤 그런 행적들이나 이런 게, 그게 원래는 죽일 생각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정계복귀를 위해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 좀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우범선을 죽였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좀 아리까리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행적도 좀 뭐라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행동들을 해요. 관료로서 활동은 하는데요, 하는 일이 묘직이에요. 묘를 지키는. 명성황후 민비라고 불리는 명성황후 그 묘지기를 본인이 맡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도 계속 그걸 해요. 근데 그때도 일제에서는 어쨌든 고위 관료를 지나기도 했었고 하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대한제국 시기 그 관료들, 고위 관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중추원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친일파로 양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참여를 안 합니다. 이 고영근이라는 인물의 어떤 그런 걸 좀 보고 있으면 명확한 뭐 선이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상과 가치가 있어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비겁한 거나 이런 거는 좀 싫지만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고집은 갖고 가는 사람? 근데 영화 속에서 유해진 씨도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자기 직업의식은 있는데 이장하는 과정에서 뭐 죽은 사람의 자손들이
고가의 시계나 이런 것들, 반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묘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몰래 슬쩍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뭐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자인데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다닌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뚜렷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치유에 맞게끔 그 유동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 나름의 고집은 가지면서 가는 사람. 그래서 아마 고영근이라는 인물을 이름으로 채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도현 씨 캐릭터가 그래서 좀 특이해요. 이게 메인 캐릭터인데 조력자입니다. 그 윤봉길로 나오거든요. 이름이 윤봉길이에요. 이화림의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정확한 저도 무속신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신내림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화림이 그거를 막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지켜주는 사람이거든요. 이화림이라는 역할이. 윤봉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인물의 이름을 윤봉길로 지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매칭이 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뭐 인터뷰나 이런 얘기를 찾아봐도 윤봉길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박지용이라고 나오는 인물, 친일파의 손자로 나오는 할아버지 친일파의 귀신이죠. 홀령이라 그래야 되나? 홀령이 빙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40년대 친일파들이 조선의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군대에 들어가라고, 대동아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연설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딱 따와가지고 갑자기 그 대사를 읊는 장면이 있어요. 빙의가 돼가지고. 거기가 호텔이 프라자 호텔이에요. 서울시청 바로 맞은편에 우뚝 솟은 호텔 하나가 프라자 호텔이거든요. 프라자 호텔을 고른 이유가 거기에서 바라보면 경복궁이 보여요. 경복궁 뷰 호텔이거든요. 거기가 광화문 뷰 호텔. 서울시청이랑 광화문이 쫙 보이는 호텔인데 창문에 비쳐요. 그 박지용이라는 인물을 정말 살짝 지나가는데 조선총독부 건물이 탁 떠요. 그게 원래 광화문 자리가 지금 앞에 조선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게 살짝 비춰지면서 빙의된 박지용이 아까 말한 조선의 청년들에게 군대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막 외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당대 친일파들이 했었던 가장 악질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몰았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나라 팔아먹은 행위만큼이나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건 뭐 국가 공식은 아니지만 친일인명사전이라고 하는 모 단체에서 만든 친일파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조선 청년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강요했었던, 연설하고 다녔었던 사람들은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서도 악질적인 친일파로 꼽히는데 그걸 탁 하고 외쳐요. 조선 총독부를 딱 바라보면.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친일파를 어느 정도까지 나쁜 친일파로 그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측량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박아놨다고 하는 게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영화에도 그 쇠말뚝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은 최민식 씨가 막 이렇게 막 그거 뽑으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유해진 씨가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 그 99%는 다 측량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라고 하니까 최민식 씨가 거기서 그럼 1%는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영화적 상상력으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총독부나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하진 않았죠. 그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제국이 조선을 무시하려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큰 그 이유와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는 근대성입니다. 그리고 그 근대성에는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되게 미개하고 전근대적이고 전통이 아직도 찌들어 있고 이런 건데 우리는 근대화되어 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걸로 무시를 해요. 그걸로 통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랬었던 관 입장에서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받는 거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인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무속 신앙이 있는 거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개별적 차원에서 조선 땅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최민식 씨가 그 부분을 이렇게 탁 하고 건드는 거예요. 다 측량은 아닐 수 있잖아. 누군가는 그렇게 꽂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영화적인 상상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거 막 발견됐다고 신문이랑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거죠. 이게 관에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관에서 했다 그래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겠죠. 근데 아마 그것도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일본인들 중에 그런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친일파들을 섞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도 시기마다 종류가 좀 달라요.
식민지 초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바쳤던, 어떻게 보면 이제 매국노라고 부르는, 매국이라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흔히 뭐 을사오적, 뭐 정미칠적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거고,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식민지가 깁니다. 36년이에요. 근데 이때 나라를 팔아먹는 정도의 고관대작이면 나이가 한 5, 60 정도 됐겠죠. 한 4, 50 정도라고 하더라도 식민지 내내 살아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중간에 거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친일파 이완용 같은 경우도 중간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절의 친일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친일파인 거고, 2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은 3.1운동 이후이거든요. 3.1운동 이후로 넘어가면 일본이 조선을 좀 통치하는 방향을 조금 바꾸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무단 통치에서 땡땡 치고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공들였었던 게 새로운 친일파들을 양성하는, 지역에 있는 유지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양성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뭐 혹은 회색 지도로 남아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놔요.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행정구역을 바꾼다던가 막 이렇게 나눠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통치하던 방식이랑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한국은 동 체제잖아요. 그래서 동이 있고 읍면 리죠. 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의 지배 단위로, 행정 단위로. 근데 거기에 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더딥혀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가 두 개가 원래가 리예요. A리, B리라는 거죠. C 면을 중간에 그냥 끊어서 만들어 버립니다. 네모나게 딱 하고 잘라서 행정 단위를 새롭게 더딥힌다거나, 아니면 몇 개의 리를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면으로 입힌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이 리의 지역사회가 존재했을 거잖아요. 이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동네를 대표하는 양반 가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라버리면 이 면을 책임지는 면장이 이들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가 갈라져요. 이 면 체제 속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이 리 중심의 지배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서로 갈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딱 그렇잖아요. 지도 보시면은 딱딱 쪼개져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자대고 자른 걸로 국경선이 가져 있는 게 그런 식의 지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같은 동네에 살았었던 부족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어디 쪽에 붙는 놈, 이쪽에 붙는 놈, 이런 게 나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친일파를 일부러 양성합니다. 면을 새로 만들면 그 면장 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그 지역사회 친일파들이 양성이 되는 거죠. 그들이 또 다르고, 마지막으로 전시체제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악질적인, 아까 말했었던 뭐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뭉쳐지게 되고,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건 전시체제기가 되는 순간 조선인들이 독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일본이 중국을 이기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미국이랑 싸워? 라고 해버리면 미국과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이런 강대국이랑 우리가 독립운동 해가지고 독립을 이룰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회의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친일파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또 다른. 근데 영화에서는 이 세 시기를 다 관통하는 친일파로 그려져요. 매국도 했고 나중에 전시체제기에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까지 해서 쭉 친일파로서 어떻게 보면 36년 내내 있었던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박용효라는 사람인데 독립협회 활동하다가 나중에 결국 친일파로 변절하는 사람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친일적인 행위들도 하면서 40년대에는 조선 청년들에게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했었던 인물이라서 아마도 박용효를 모티브로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걸 되게 항일적인 영화, 반일적인 영화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일단 항일과 반일은 다르죠. 일단 의미 자체가 좀 다르죠. 일본을 반대하는 것과 제국주의 일본에 항거했었던 거는 이제 다른 거잖아요. 이 영화는 항일적 요소는 분명히 있는 영화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건 전반부 후반부랑 상관없이 이 영화의 결론은 반일본 제국주의적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거를 좀 드러내는 장면이 제국주의적 모습에 대해서 항의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려지기도 하고, 마지막에 최종 빌런으로 나오는 다이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륙으로 가야 된다, 북쪽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빌런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꿈꿨었던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륙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어떤 그런 좀 욕망들, 이런 것들과의 대결을 그 주인공들이 처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단지 그냥 반일이라기 보기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모습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